닥터봉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데 어려우면서도 응급실 선생님들은 좀 알고 계시긴 해야 될 병이고, 또 최근에 업데이트된 부분도 있어서 그걸 알려드리기 위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어떤 지식을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제가 공부하는 의미로 정리한 영상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와사키하고 소아다기관 염증 증후군 MIS-C는 사실 랩이나 이런 것만 봐서는 너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 증상 자체가 좀 많이 다르기는 하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와사키는 진단 기준 자체가 5일 이상의 열, 발진, 눈곱 끼지 않는 결막염, 빨간 그 토끼눈, 그 다음에 입술이나 혀의 점막 변화, 딸기혀, 그 다음에 임파선 비대. 임파선 비대는 MIS-C에서도 나타날 수는 있고요. 5세 미만에 주로 가와사키 병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증으로 관상동맥류가 생기죠. 근데 소아다기관 증후군은 이런 발열, 발진, 결막염, 점막 변화는 사실 가와사키 디지즈 진단 기준에 맞습니다. 근데 주로 차이가 나는 건 5살이 넘고 무지 심한 복통을 호소합니다. 충수염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쇼크, LV 디스펑션. 사실 5세 이상의 아기가 배가 아픈데 쇼크, 심기능 저하가 나오면 요 그레이존에 있는 발열, 발진, 결막염, 점막 변화 이런 걸 떠나서도 이거는 완전히 마이오카다이티스의 증상이죠. 그래서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발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쇼크가 중요한 마이오카다이티스의 증상으로 온다라는 거. 그래서 검사 결과가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좀 임상 양상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는 게 오늘 얘기하는 건 말씀드릴 내용인데, 일단 아기가 열나고 경부 림프절염으로 한 2, 3일 항생제 치료를 하겠죠. 근데 눈도 빨개지고 딸기여도 나타나고 발진도 생기면 아, 가와사키구나 그러고 이제 IVIG 투여하죠. 그런데 아기가 완전히 쇼크가 되고 그 다음에 복통도 호소하고 토하고 설사하고 축 늘어져서 아기가 쇼크가 되고 또 의식도 떨어지고, 그래서 에코 해봤더니 좌심실은 기능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랩을 해봤더니 코로나 양성. 이러면 이게 가와사키인가? 가와사키인데 쇼크가 온 건가? 아니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인가? 이렇게 곤란할 수 있겠지만, 이런 쇼크와 심기능 저하 자체가, 마이오카다이티스 증상 자체가 이게 MIS-C의 전형적인 증상이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코로나 양성이라면 확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얘는 임상 증상이 쇼크나 뭐 복통 증상, 지하의 심텀이 없는 상태에서 가와사키병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코로나 양성이 나왔다? 아, 그러면 그냥 코로나 위드 가와사키병이죠. 그거는 또 MIS-C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 가와사키 쇼크 증후군은 어쩌면 코로나로 인한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오진된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연령을 보면 주로 가와사키는 5세 미만, 보통은 2세 미만 정도에서 많고요. 위장관 증상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쇼크나 호흡기 증상도 드문데, 이 MIS-C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초등학교 나이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나이들. 그 다음에 복통, 구토, 설사가 거의 100% 나타납니다. 이게 마이오카다이티스 양상이죠. 쇼크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혈압 상승제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쇼크가 오고 저혈압이 오니까. 그 다음에 호흡기 증상도 많이 올 수 있고, 디스미아 같은 것도 많이 올 수 있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위장관 증상이 뚜렷하며 저혈압이 동반된다면 가와사키보다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을 강력히 의심해야 됩니다. 랩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헬스판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가와사키 때는 이 플라티시 많이 올라가죠. 스롬보사이토시스 60만, 80만, 100만까지도 올라가고요. 그런데 이 MICS에서는 스롬보사이토페니아로 15만, 미만, 10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림포사이트가 가와사키에서는 뭐 줄어들어도 약간 줄어들거나 거의 정상인데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디다이머나 BMP 트로포닌, 페르틴 같은 것들이 심근염에 준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이 가와사키일 때는 소디움이나 하이퍼나트륨이나 하이퍼알부미네미아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건 뭐 비특이적이고 디다이머나 페르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건 좀 특징적이긴 합니다. 가와사키병은 혈소판 증가가 특징적이나 MISC는 혈소판 감소와 림프 감소가 뚜렷합니다. 심근 효소의 급격한 상승은 심근염 소견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열이 나고 CRP 수치가 3.0mg/dL 이상이다. 그런데 어떤 장기 부전, 쇼크 증상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 이거는 가와사키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쇼크 증상이 있다. 그러면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가 양성이다. 그리고 쇼크 증상이 좀 심하다. 장기 부전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이건 MISC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음성이다. 그리고 가와사키 증상이 있다. 그럼 가와사키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가와사키 환자에서는 병원체가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MISC 환자에서는 코로나가 거의 100%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MISC가 아니라면 2024년도에 개정된 가와사키 치료 지침을 적용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지침이 조만간 나오겠죠, 아마. 2024년도에 가와사키 치료 지침은 중요한 거는 관상동맥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미리 예상을 하고 치료해라 라는 거죠. IVIG 치료해서 실패하고 두 번째 사용을 하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얘는 초기에 IVIG 써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구나 하는 거를 알고 그러면 이렇게 치료를 하자라고 미리 대처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하이리스크를 어떻게 보냐 하면 6개월이 안 된 애기, 그 다음에 6개월이 안 된 애기가 가와사키를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초기 심초음파에서 Z스코어가 2.5로 중등도 이상으로 관상동맥이 확장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아시안인이고 그 다음에 열이 많이 높고 염증 수치가 매우 높다 그러면 얘는 IVIG의 불응성이겠다. 또 써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게 이제 2024 가이드라인입니다. 한국은 미국 대비 가와사키 발생률이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리프렉터리 가와사키는 미국과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 평가가 좀 필수적입니다. 예전에는 스탠다드로 가와사키는 IVIG를 kg당 2g, 그 다음에 아스피린을 초기 50mg, 그 다음에 나중에 안티플레이틀릿 이펙트로 2에서 5mg으로 줄여서 쓰는데 요즘은 미리 하이리스크 환자들한테는 요 스탠다드로만 쓰는 게 아니고 IVIG 플러스 메틸프레드니졸을 쓰든지 IVIG 플러스 TNF 알파 안타고니스트를 쓰든지 아니면 옵션으로 IVIG 플러스 사이클로스프린 또는 아나킬나, 인터루킨 1 안타고니스트죠. 요것들을 듀얼로 해서 쓰면은 관상동맥 합병증이 훨씬 더 확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게 이번에 2024 가이드라인이 바뀐 겁니다. IVIG를 썼는데 다 쓰고 나서 36시간이 지났는데도 열이 지속된다. 그러면 리프렉토리 가와사키 디지스라고 하죠. 그런 환자들한테는 인플리시마브나 사이클로스프린을 쓰거나 아나킬나를 쓰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방법이죠. 두 번째 IVIG를 사용하거나 이게 IVIG의 그 효과죠. IVIG가 어떻게 해서 가와사키의 열을 떨어뜨리느냐 하는 건데, 가와사키병 및 MISC의 급성기 염증은 뉴트로필의 인터루킨 1 베타 리셉터 인터루킨 1이 이제 주도를 하는데 IVIG를 투여하면 이 뉴트로필을 파괴시키죠. 그래서 인터루킨 1
베타를 생성을 억제해서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기전이라는 거, 그게 IVIG 기전이라는 거 하고, 이 차트는 뭐냐 하면은 MIS-C는 초기에는 쇼크와 그 LV 디스펑션이 굉장히 심한데 비해서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1년쯤 지나서 완전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그 카디악 펑션이 정상으로 그냥 정상화돼서 생활할 수 있는데 비해서 이 가와사키 디지즈는 코로나리 그 애너리즘이나 딜로테이션이 초기에는 그러니까 카디악 디스펑션이 별로 없는데 비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코로너리 어브너멀리티나 카디악 펑션이 떨어지는, 오히려 장기적인 예우는 초기 위험도는 MIS-C가 더 안 좋은데 장기적인 위험도는 오히려 가와사키가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초기에 코로나리 아네리즘은 가와사키가 더 많고 3년 정도 팔로우업을 해봤더니 가와사키는 14.2%가 잔존을 하는데 비해서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초기에 코로나리 아네리즘은 30%로 가와사키보다는 적지만 꽤 높았는데 3년 팔로우업을 해보니까 1.5%만 잔존해서 대부분 호전되고 장기적인 예후는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관상동맥 확장은 대부분 일시적이며 대부분 정상화되고요. 근데 가와사키 환자의 경우는 관상동맥류가 지속되거나 진행되는 장기적인 예후가 좋지 않고요. 그래서 가와사키 환자는 심기능이 정상이라도 장기적인 관상동맥 모니터링과 항혈전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가와사키가 미국에 비해서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연구된 이 연구 결과만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대로 미국에서 쓰니까 우리도 쓰자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에게 특화된 예측 인자 및 연구가 곧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가와사키하고 다기관 염증 증후군을 정리를 하자면, 고열소화가 왔는데 GI 증상이 높고 구토, 설사, 복통이 심하고 쇼크가 오고 혈소판 감소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코로나 검사를 해보고 보호자한테 여쭤봐서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을 의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와사키로 진단을 했는데 얘가 6개월 미만이다. 그리고 초기 심초음파에서 코로나리 딜러테이션이 확인이 중등도 이상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아시아인이다. 그러면 고위험 인자를 확인해서 이런 환자들은 IVIG를 2번을 IVIG 불응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음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미리 예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위험의 가와사키 환자에게는 IVIG 및 스테로이드 초기부터 치료하거나 다른 인터루킨 리셉 안타고니스트나 아니면 TNF 알파 안타고니스트 같은 것들을 같이 사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MIS-C 다기관 증후군은 심기능 회복이 잘 되면 큰 문제 없이 장기적인 예후는 좋은데 가와사키병은 관상동맥류의 장기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정확한 초기 감별, 그 다음에 공격적인 위험 기반 치료가 아이의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가와사키와 이 소아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대해서 비교해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닥터봉이었습니다.